자, 그리고 이 조선 네네. 이 범죄 저지르기 전에 여러 가지 검색을 했다는데 뭐 홍콩 묻지마 살인, 뭐 정신병원 탈출, 급소, 사람 죽이는 칼 이런 걸 검색했다고 하는데 사실 이 조선의 범죄를 분석함에 있어서 이런 것들을 검색한 거는 뭐 어떤 영향을 줄까요?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거는? 그건 오히려 제가 질문을 드려야 될 것 네네. 같은데, 네. 아니, 그렇게 저렇게 검색을 한 건 저는 왜 했는지는 제가 추정을 해보면은, 네. 이게 범죄자들이 네. 실제로 범행 계획이랑 동기를 가지고 있다고 해도 음. 실행 방법은 모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예. 많은 범죄 중에 이제 모방 범죄라는 비율이 아. 꽤 높게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검색해보고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라고 네. 확인하는 작업이 아닌가, 일종의 음. 계획을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실제 그 다른 사례들도 보면 총기 살인 사건 보면 뭐 총기를 습득하는 방법부터 시작해가지고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이런 거 다 검색을 하잖아요. 음. 그런 측면에서는 이해가 가는데, 이게 과연 그 사람의 범죄를 판단하는데, 즉 양형 이런데 어떤 영향을 줄까, 이런 게 굉장히 저는 궁금하거든요. 왜냐하면 계획 범죄라면 보통은 네. 더 높은, 그렇죠. 네, 예. 우발적인 살인보다 계획적인 살인의 경우에 더 네, 비난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양형에 있어서 부정적인 요소가 되는 것은 분명하고요. 네, 다만 이런 계획적 우발적을 따질 필요도 없이 다수의 사람을 흉악하게 죽였으면은 정말 극형에 처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죠. 하지만 그렇다더라도 계획적 범행이냐 우발적 범행이냐 또는 그 사이에 아주 중간 지대에 위치한 것들도 꽤 많아요. 그래서 누구한테는 계획적이지만 또 어떤 거는 또 우발적일 수도 있고 또는 우발적으로 살해한 다음에 그 목격자를 계획적으로 살해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그 계획이라고 하는 게 아주 추리소설에 나오듯이 체계적인 계획을 세우고 범죄를 준비해서 철저하게 하는 경우도 계획 범행이지만 그렇지 않고 이거 안 되겠는데? 이거 없애야겠는데? 자, 그러면은 2시간 후에 어디 가서 죽이자. 이것도 계획 범행이거든요. 계획 범죄라는 것을 굉장히 좀 폭넓게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계획 범죄, 우발적 범죄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기도 하고 또 이게 사이코패스하고도 연결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상상하는 사이코패스들 있잖아요. 일반적으로 떠올리는 주로 이제 그 영화 드라마에서 여러 가지 연상을 하기 마련인데 정말 치밀하면 이렇게 허술하게 안 합니다. 정말 사이코패스 성향이 강하면 이런 범죄 안 저질러요. 그리고 사이코패스는 자포자기를 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끝까지 자기는 살려고 해요. 끝까지. 자기는 안 걸리려고 합니다. 그렇게 물론 수준에 따라서 다릅니다만 자기 나름에 있어서 그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지식이나 경험이나 정보에 의해서 잘 활용해서 가장 자기에게 유리한 선택을 하고 결정을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조선 이 범죄는 어찌 보면은 뭐 이른바 묻지마 무동기 범죄일 수는 있지만 이게 과연 사이코패스겠느냐? 전형적인 사이코패스는 아니라고 봐요. 그러니까 저도 이 조선 이 범죄를 보면서 이 사람이 가진 전과를 보게 됐는데 네. 굉장히 전과가 많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 범죄에 대해서 누적된 그 경험치 때문에 네. 상당히 둔감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그래서 오히려 단순히 그냥 사이코패스라고 해버리면 그런 부분들이 묻혀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네. 도대체 어떤 범죄를 저질렀고 그 과정에서 어떤 관리를 받았고 네. 최종적으로 이렇게 이 범죄까지 이어지게 된 원인이 무엇인지 예. 이런 것들을 좀 파악해봐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죠. 오늘 저희가 무동기 범죄, 묻지마 범죄를 이야기하는 것도 어떤 특정 사건 하나에 대한 분석으로 그치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벌어졌던 또 지금도 벌어지고 있고 앞으로도 벌어질 그런 다양한 유형의 사건들을 통해서 네. 뭔가 유형화를 하면은 대응책이 나오지 않겠느냐. 이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오늘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특히 이제 좀 전에 전과 말씀하셨잖아요. 네네. 그럼 이건 어떻게 봐야 되는 것이냐. 보통 아주 강력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중에도 이렇다 할 폭력 전과가 없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있는데 사실 이 사건 같은 경우는 전과가 굉장히 많았고요. 또 묻지마 범죄로 분류하는 언론이 분류하는 사건 중에서 이제 상당히 많은 수가 전과가 있다. 이거를 그러면 전과가 있으니까 다음에 강력 범죄 저지를 것이야.
라고 해석을 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또 다른 형태로 접근해야 되는지 좀 궁금해요. 그러니까 전과가 있으면 무조건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는 게 저는 조금 위험하고요. 전과가 있는 사람들이 보통은 이제 수감이 되면서 네. 그 안에서 어떤 경험을 하는지가 되게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그러니까 큰일 났네요. 그 안에서 자꾸 네. 뭔가 나쁜 걸 배워가지고 나오는 일도 되게 그렇죠. 많잖아요. 그렇죠. 네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단순히 전과자야, 그러니까 또 범죄를 저지를 거다가 아니라 이 사람이 수감 생활 동안 어떤 경험을 했는지, 그다음에 네. 어떤 사람들이랑 어울렸는지 이런 부분들이 좀 관리돼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래서 그냥 무조건 그 어린 아이들을 소년을 보내는 게 위험하다라고 예. 얘기하는 이유도 예. 그런 맥락이지 않을까 싶거든요. 사실 이 처벌의 어떤 그 이유가 뭐냐, 목적이 뭐냐라고 한다면 우리 사회가 풀지 못한 영역입니다. 즉 응복, 보복도 있겠고 또 이렇게 본보기를 보여주면서 다른 사람들이 무서워서 범죄를 하지 못하게 하는 것도 있겠고 여러 가지 처벌의 형사처벌의 이유가 있는데 사실 우리 행정 환경상 교도소에 들어가면 징역살이 하는 거잖아요. 밖에 못 나오고 이제 노역에 이제 복무하면서 자유를 박탈당하는 형벌을 받는 건데 환경 자체가 이게 재사회화나 어떤 뉘우침의 장이 아니라 범죄가 더 정교해집니다. 안에서 서로 이제 교류를 하죠. 범죄 수법을. 그러고서는 야, 너 좋다. 이거 좋은 아이디어다. 그러면 형님, 저 사실 이런 거 했었는데요. 이거랑 같이 한번 해보시죠. 그래, 아우야, 우리 한번 잘해보자. 내가 나가면은 너 다음 주에 나가지? 나가면은 여기 한번 전화해봐. 그러면은 뭐 이게 도움 받을 수 있어. 나가서 이제 또 의기투합을 하죠. 그러면은 갈고 닦은 범죄 수법을 잘 만들어가지고 뭐 새로운 범죄는 아니에요. 하지만 새로워 보이는 범죄가 있습니다. 특히 사기 같은 경우에. 진짜 예. 또 사기범들끼리 또 모아놓거든요. 거기서 뭐 하겠어요? 같은 범죄를 예. 아니, 뭐 하겠어요 거기서? 예. 이건 좀 문제예요. 이거는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어요. 일종의 악의적 창의성이네요. 그렇죠. 예. 서로 이게 자기가 가진 특기를 가지고 딱 이제 그 결합을 시키면은 아주 그럴듯한 게 하나 나오죠. 그러면 같은 범죄 네. 저지른 사람들끼리는 네. 분리해놔야 되는 건가요? 근데 그렇게 하기에는 환경이 네. 이게 여의치 않습니다. 네. 여의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꼭 뭐 같은 범죄라고 다 이렇게 모아놓는 건 아닙니다만 대체로 이제 영역들이 있거든요. 사기 범죄자가 갑자기 이제 강력 범죄로 가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또 강력 범죄 저질러서 수감됐던 사람이 갑자기 영역을 뭐 사기로 바꾸거나 그렇진 않거든요. 그래서 이 범죄성을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 이거는 법률 영역이기도 합니다만 이 범죄자의 심리 네. 또는 범죄의 심리 이런 걸 좀 알아야 대응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범죄가 발생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가해자가 있고 피해자가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피해자 입장에서는 가해자가 충분한 처벌을 받지 않으면 참기 어렵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예전에는 네. 이런 사법제도가 마련되기 전까지는 네. 서양 얘기이긴 한데 프라이빗 저스티스라고 해서 그냥 어. 보복하는 게 문제가 예. 없었다는 거죠. 사적 제재, 뭐 자력 구제 이렇게. 네. 그게 오히려 정의를 구현하는 방법. 맞습니다. 그리고 이 무협지에서 무협지 좋아하시나요? 어렸을 때 좀 읽었어요. 어떤 작가를 제일 좋아하십니까? 지금 잘 기억이 나지 않아요. 네. 제가 디테일이 예. 주화인 말을 당하셔서. 그런데도 보면 이제 왜 복수하고 이런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예. 그게 이제 정의를 구현하는 방법이었고 항상 이 복수, 권선징악 이게 인과응보 이게 전 인류를 이제 아우르는 네. 관통하는 그런 주된 주제가 되지 않나. 그쵸. 싶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사법제도가 마련이 되면서 법적으로 처벌을 하니까 여기서부터 이제 저 정도의 처벌이 과연 나의 복수, 사적인 복수를 충족시켜줄 만한 거냐. 사실 이런 처벌 또는 보복을 국가가 전담해서 하고 개인적으로 못하게 된 게 얼마 안 됐습니다. 이거 그렇죠. 정말 당연하게 느끼지만 얼마 안 된 거예요. 이거. 아주 신문물입니다. 이게. 대략 얼마나 됐습니까? 근대로 넘어온 후에 한참 지나서기 때문에 사실은 현대 국가가 나온 후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근대에도 어느 정도는 이제 사적인 이런 응징을 허락해주는 경우들이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옛날에 결투 같은 것도 있죠. 그런 그렇죠. 거였잖아요. 예. 네. 그래서 이 처벌에 대한 수위는 당연히 피해자 입장에서는 항상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할 가능성이 높은 겁니다. 맞아요. 네. 네, 그렇죠.
근데 피해자의 눈높이를 충족시키는 처벌을 하는 게 과연 맞느냐 이것도 좀 고민해 봐야 되는 문제인 거예요. 왜냐하면 그 피해자의 눈높이에 맞춘다는 건 그 사람의 분노 수준에 맞추는 걸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면 분노 수준에 맞는 처벌을 한다는 건 사실 사법제도 안에서는 말이 안 되는 얘기고요. 어쩔 수 없이 그 제도를 마련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일종의 기준 혹은 규정 뭐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양형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예, 양형 요소 중에 눈길을 끄는 것들이 좀 있죠. 그러면서 좀 몇 가지를 보면은 피해자, 네.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 못했다 이런 것들, 또는 반대로 또 피해자가 용서했다, 즉 합의했다.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양형 요소고요. 네네. 물론 그 과정에서 합의금이 오가는 경우도 많고, 또 반대로 유족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이런 것들. 또 한 걸음 더 나아가면은 가끔 이런 게 있습니다. 사회적인 공분을 야기했다. 또 우리 사회의 불안감을 조장했다. 이런 것들은 이런 유명한 사건들 판결문을 보면 그런 게 있거든요. 그러면서 엄하게 처벌을 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쪽으로 가는 건데, 즉 양형 요소는 다양하기 때문에 다 살펴보는 거잖아요. 근데 이런 그 피해자와 또는 유족들의 감정이 어떤 것인가, 또는 사회적인 어떤 그 영향이 어느 정도였냐는 대단히 중요한 양형 요소죠. 현재도. 그래서 그 양형을 고려할 때 그 지금 말씀하신 기준 이외에 사실 제가 조금 이게 굉장히 해석 가능성이 다양한 표현인 것 같은데라고 생각했던 부분이 예. 우리나라 법에 보면 법관의 양심에 따라라는 표현이 있더라고요. 네, 그렇죠. 네. 예, 있죠. 이게 사람들의 해석에 따라서는 네네네.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표현이지 않나 싶거든요. 그렇죠. 이게 우리 헌법에 양심이라는 용어가 여러 번 등장합니다. 네. 그런데 이거를 사실 한글로도 똑같고 한자도 똑같아요. 하지만 의미가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네. 양심의 자유가 기본권에 있죠. 양심의 자유. 그리고 법관이 이제 그 양심에 따라서 이제 그 판단한다. 거기서의 양심이 의미가 다릅니다. 아니 한글로 똑같이 쓰는데 왜 의미가 다르냐? 이게 바로 이제 헌법의 묘미죠. 헌법의 묘미인데 이 법관의 양심이라고 하는 거는 양심의 자유를 말하는 게 아니라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다는 게 아니라 직업적인 양심을 말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제한된 양심이죠. 법관으로서 능히 가져야 하는, 법관이라면 해야 하는 그런 직업적인 양심과 직업적인 판단을 하라는 그런 주문이거든요. 그래서 법관이 자유롭게 하라는 의미는 아니기 때문에 그런 제한은 법적으로는 존재한다. 다만 이거를 이게 그 헌법책을 통해서 접하지 않으면은 법관의 양심에서 판단한다고? 법관 양심 그러면 법관에 다 맡겨놓는다는 얘긴데 우리가 어떻게 이걸 따르냐? 법관한테 맡겨놓으니까 이런 이상한 판결이 나오는 거 아니냐라는 지적과 불만은 지금도 나오고 있는 거죠. 그 부분은 약간의 좀 오해는 있습니다. 근데 그게 그냥 단순히 불만이라고만 보기도 좀 어려운 것 같은 게 뭐냐면 그 노벨 경제학상 수상한 다니엘 카네만 교수가 2년 전에 노이즈라는 책을 냈거든요. 거기에 소개된 그 연구 사례이긴 한데 실제 미국에서 판결을 쭉 조사를 해보니까 같은 범죄에 대해서 판결이 너무 다양하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서 실제로 양형위원회를 도입을 한 적이 있고 지금은 없어진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 양형위원회를 도입했다는 것 자체가 개인 판사 개개인의 판결이 너무 편차가 크니까 그래서 나온 거라고 해석을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거든요. 맞습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대법원 산하의 양형위원회를 만들어가지고 각 범죄마다 양형 기준을 만들고 계속해서 보완하고 있고 그런데 모든 범죄에 양형 기준이 있지 않아요. 계속해서 추가는 되고 있습니다만 양형 기준이 없는 범죄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람을 죽였어요. 그럼 살인이죠. 살인은 아주 다양하게 양형 기준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아주 세부적인 그런 요소까지 다 고려해요. 제일 먼저 만든 게 살인입니다. 양형 요소를. 그런데 반면 사람을 죽인 다음에 그 사체를 어딘가로 옮겨가지고 숨기면 이제 사체 은닉돼가지고요. 그리고 또 버려두면 사체 유기죄가 되고 또 이제 그 훼손하면은 또 사체 손괴죄가 됩니다. 그리고 뭐 시간을 한다거나 아니면 또 여러 가지 또 이게 그 욕보이는 행동을 하면 또 사체 오욕죄가 되죠. 그리고 또 묻어놓은 그 시신을 또 훼손하면은 또 이게 분묘 발굴죄가 되고 살인 후에도 여러 가지 범죄가 있는데 그 범죄는 양형 기준이 없어요.
아직 거기까지 가지를 못한 겁니다. 가고 있는 중인지 아니면은 여러 범죄 중에 이거는 그렇게 중대한 게 아니었다고 해가지고 양형위원회가 거기는 이제 건드리지 않는 건지 모르겠지만 그러다 보니까 판결문 보면은 양형 기준이 있는 범죄 없는 범죄를 동시에 저지른 경우에는 그것도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적시를 하거든요. 즉 양형 기준이 지금도 이제 존재는 하되 다 있는 건 아닌데 우리나라는 사실 이거 지금 불만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어떤 그 국가를 이루고 있는 국민들의 어떤 성향일 수도 있고 또 그 성향이라고 하는 게 사회적인 어떤 여러 가지 그때그때 어떤 그 사건들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잖아요, 판단이. 그런데 너무 널뛰기 판결 아니냐. 네. 이거 양형 이거 너무 판사한테 권한을 준다. 이런 여론이 강해서 굉장히 제한해놨거든요. 네. 근데 이게 어찌 보면은 불리할 수도 있어요, 국민들에게. 범죄자에게 야, 난 진짜 이렇게 억울한 요소도 있고 나 정말 이렇게 특별한 사정도 있고 나 이렇게 정말 여러 가지 사연도 있는데 왜 이래? 다 알겠는데요. 지금 양형 기준 적용해 보면은 다 적용해 봤더니 딱 범위가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이 범위 아니거든요. 그러니까는 어쩔 수 없네요. 라는 말을 했을 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오히려 판사에게는 하고 싶은 대로 못 한다는 측면에서는 답답함도 있겠습니다만 어찌 보면 약간 좀 도망갈 수 있는 그런 그 요소가 또 될 수도 있죠. 그 말씀은 우리나라 판결은 지금 이제 양형위원회의 기준을 네. 거의 다 따른다는 말씀이시죠? 맞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예외적으로 그 기준을 하회하거나 또는 상회하는 판결을 내릴 수도 있습니다만 그럴 때는 특별히 그 이유를 적시하고 있죠. 그래서 오히려 불만이 적은 게 아닐까 싶은 생각도 드네요. 예, 근데 이 불만도 사실은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대부분의 사건, 대부분의 판결은 아무리 뭐 살인 사건이라 하더라도 당사자만 알아요. 네, 그 판결문을 네. 특별히 어떻게 보면 연구하려고 또는 이 일에 활용하려고 찾아보지 않는 이상 다른 사람들은 관심도 없고 읽지도 않고 잘 모릅니다. 그런데 그런 경우에 이제 당사자에게만 중대한 사건이잖아요. 근데 경우에 따라서는 일반 대중도 큰 관심을 갖는 사건들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이제 다 이제 관심을 갖고 분석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렇죠. 와, 이렇게 했는데 징역 20년이야? 이게 사형이 아니라고? 라든지 와, 이렇게 많이 죽였는데 이걸 무기징역을 줘? 바로 사형해야지? 이런 것들. 지금 이번에도 뭐 이렇게 논란이 이슈가 된 사건들 나중에 판결도 공개가 될 거잖아요. 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그런 얘기가 또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예. 그 정도인데 징역 15년이야? 이런 얘기 나오지 네. 않을까 싶거든요. 무조건 나옵니다. 네. 무조건 나오고 저도 이제 숨겨진 사건들을 설명해드리는 이제 작업들을 좀 영상으로 짧게 설명해드리는 작업을 하고 있는데 제가 최근에 느낀 게 있습니다. 굉장히 이거는 흥미로운 일이고 연구 주제라고 생각하는데 어떤 이야기를 하든 어떤 사건을 소개하든 결과가 어떻든 최종적인 댓글 여론의 결론은 판사욕입니다. 정말 판사욕. 판사에 대한 이유. 심지어 사형을 선고해야지 왜 사형 선고하지 않았냐는 그 판사에 대한 지적과 질책이 거의 대부분이거든요. 범죄자 욕을 안 해요. 판사 욕을 해요. 아주 정말 좀 관심을 가져야 되는 영역인 것 같은데 그래서 가끔 사형 선고한 사건을 소개하잖아요. 그래도 판사를 욕합니다. 왜? 진작 이렇게 했어야지. 왜 다른 건 안 했어? 이게 되게 굉장히 당황스럽네요. 이거 사회학 영역에서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아니 그 여론을 관심을 많이 받는 사건은요 대중의 분노라는 요인이 대중의 있기 때문에 대중의 분노를 설명을 해줘야 돼요. 그 판결이. 그래서 일반적으로 대중이 기대하는 양형은 훨씬 더 높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것 같아요. 네. 근데 판사가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계속 충돌이 생기는 게 아닐까 네. 싶거든요. 그 대표적인 예가 애초에 예상과 달리 흘러가는 국민참여재판입니다. 국민참여재판. 자, 이거는요. 검사는 하고 싶어 해도 이게 피고인, 또 피고인을 변호해야 되는 변호사 입장에서는 웬만하면 안 하고 싶어요. 네, 이거 해서 양형을 일반 국민 배심원단에게 맡기잖아요. 와, 살벌합니다. 드라마에서는 반대로 많이 나오던데 전혀. 그래서 아닌가요? 재판 받을 때 여러분 재판 받을 때 국민참여재판 가시면 됩니다. 국민참여재판이 유리한 거는 정치적인 사건, 또는 뭐 정치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사건의 경우에는 혹시 몰라도 반전을 좀 꾀하기 위해서
일반적인 형사 재판의 경우에는 유리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특히 양형에 있어서. 네. 그 배심원단 안에서 막 분노가 들끓는 거군요. 굉장히 보수적이고요. 굉장히 엄격하고요. 웬만하면 그냥 막 다 엄벌에 처하려는 의도로 가득 차 있는 분들이 많아요. 거기 굉장히 투사하니까 예, 예. 그럴 수도 예. 있을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그 재판 전개 과정을 네네. 보면서 대부분 거기에 감정이입 많이 하시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분노가 막 이렇게 계속 네. 치솟고. 네. 음. 그래서 이게 되게 조심해야 되는 게 보통 이제 이런 일이 생기면 세게 처벌해야 된다, 세게 처벌해야 된다 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엄청 그러면 나오죠. 예. 거기서 할 수밖에 없는 질문이 뭐냐면 그럼 어느 정도 처벌해야 센 처벌이냐? 일단 제가 최근에 접한 유튜브의 그 댓글 여론은 사형이 아니고서는 처벌이 아니다. 정말 이건 사형 아니면은 무조건 이거는 욕을 먹는 상황. 네. 이게 물론 이런 사건이라든지 처벌이나 재판에 관심이 많은 분들이 특히나 글을 쓰셨고 또 그중에 또 적극적으로 의사 표현하시는 분들은 또 아주 일부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전반적인 여론을 판단하기는 어렵겠습니다만 어쨌든 경향은 좀 있는 것 같아요. 무조건 세게 엄벌, 처벌, 사형. 그러면 대중의 관심을 받는 모든 사건은 다 사형으로 결론이 나야 되는 거잖아요. 대체로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네 그렇지 않고서는 뭐 판사가 욕먹는 상황이 되고 있으니까 이게 뭐 다른 나라는 어떤지 좀 모르겠는데 어쨌든 굉장히 좀 엄한 처벌을 요구하는 그런 분위기는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어떤 범죄자가 사형을 받았습니다. 네네. 근데 대중들이 생각하기에 네. 정말 더 말도 안 되는 극악무도한 범죄자가 나왔어요. 네네네. 똑같이 사형을 받겠죠. 네. 그러면 만족할까요? 사형보다 네. 더 심한 판결을 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 싶거든요. 지금 단계에서는 사형이 확정돼도 왜 집행을 안 하냐? 그렇게. 예, 그렇게 또 비난하는 요소가 한 단계 더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 사형 집행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여요. 지금 현재 여건상 상황상. 그런데 그럼 사형을 집행한다고 해서 모두가 만족하고 이 강한 처벌을 바라는 여론이 더 조용해질 것이냐? 그것도 그렇지는 않거든요. 왜냐면 이게 이제 심리학에서는 처벌의 효과에 대해서 연구가 많이 진행되어 있는데 궁금합니다. 일반적으로 처벌은 효과가 제한적입니다. 그리고 지속되지 않아요. 일시적으로만 나타나거든요. 그러니까 처벌을 하는 그 시점에는 효과가 네네. 나타나는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효과가 떨어집니다. 그리고 이전 처벌보다 항상 다음 처벌의 수위가 높아야 효과가 있어요. 근데 사형보다 더 높은 게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우리나라가 거거든요. 뭐 네. 사형하기 집행하기 전에 뭐 고문을 할 수도 없는 거고 이미 뭐 이제 근대 현대 문명 국가에서 그런 존재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제가 읽은 댓글 중에는 왜 예전에 조선 시대에 있었던 그런 네. 형벌을 가해야 된다 이런 댓글도 있었거든요. 많이 있습니다. 네. 능지처참. 그러니까요. 네. 예. 뭐 거열 뭐 이런 것도 거론하면서 그런데 네. 되게 참 존재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을 바라는 분도 꽤 많이 있다. 네. 그래서 처벌을 계속 세게 하는 게 과연 네. 바른 방향이냐에 네. 대한 의문점이 좀 있고요. 그렇다고 해서 네. 처벌을 안 하자는 게 아니라 처벌해야죠. 네. 하기는 당연히. 예. 이걸 조금 더 수기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냥 여론이 확 간다고 무조건 처벌을 세게 해야 된다가 아니라 그러면 이 사람이 왜 그런 범죄를 저질렀는지 변호사님이랑 제가 처음에 얘기했던 그런 동기를 확인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그런 과정이 있어야 그런 역할을 해주는 언론이라든가 관계기관이 좀 있어야 사람들의 분노 수준도 좀 조절할 수 있고 진짜 제대로 된 처벌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사실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 여의도 광장 질주 사건의 경우에도 결국은 열심히 살려고 취직을 해서 일을 시작해도 계속 해고되니까 시력 때문에 거기에서 결국은 이 참극이 이제 벌어진 거잖아요. 그 원인이 분석이 됐으면 그 제도를 좀 마련해서 그래 이렇게 시각이 좋지 않아서 일을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경우에 어떻게 사회가 재원을 투입해가지고 이 도움을 줄 것이냐. 만약에 아주 정확하고 또 이제 좀 효과 있는 그런 정책이 뒷받침됐다면 그런 참극이 벌어지지 않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한 번 벌어졌다 해도 이제 그리고 그런 일이 벌어지면은 앞으로 막기 위한 노력들을 또 강하게 또 해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사회가 좀 잊으면 안 되는 일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냥 확 대중의 관심 받았다가
또 사그라지면 관심 없어지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또 그런 일이 또 발생하고 네. 그러다 보면은 또 이제 대중의 관심을 많이 받으면 누구 이름을 딴 법이 나오고 이런 예. 게 반복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엄벌이 능사는 아니다라는 네. 점에 대해서 대부분은 공감을 하실 겁니다. 그렇다면 엄벌 말고 이 범죄를 줄이는 데 있어서 도움되는 것들이 도대체 어떤 요소들이 있느냐. 이런 것들도 물론 범죄학 영역에서 많이 연구를 하겠습니다만 심리학의 영역에서 네네.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이 범죄를 저지르지 않게 할 수 있냐. 또는 어떻게 하면 야, 저 사람 분명히 악성을 가지고 있다. 범죄성 있어. 어떻게 하면 근데 범죄로 연결되지 않도록 막을 수 있겠느냐. 이 심리학 영역에서의 어떤 연구라든지 이런 것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게 뭐 딱 정리된 답을 제가 드릴 수는 없는데요. 일단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회구조적인 문제가 있다는 인식을 먼저 해야 돼요. 네. 근데 그런 인식을 안 하는 분들이 많아요. 맞죠. 그러니까 우리 사회에 구조적으로 약자들이 네. 있을 수밖에 없고 그런 사람들이 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 환경에 노출돼 있다는 인식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네. 그렇지 않고 그냥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미친놈 하면 끝 네.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고요. 또 어. 하나는 예전에는 좀 뭔가 좀 불만이 있어도 공동체가 그걸 해결해 줬습니다. 공동체 내부의 기준 같은 게 있었고 예. 거기에서 조언도 많이 듣고 그 다음에 다독거림도 있고 그 다음에 네. 때로는 그 내부에서의 처벌도 있고 이러면서 불만을 해소하는 일도 생기고 이랬는데 예. 지금 그런 역할이 많이 약해졌어요. 거의 없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걸 바꿔 말하면 불만이 있는데 이걸 해소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네요. 그러면 저도 제가 그렇습니다. 네. 불만이 많이 계시죠. 네. 교수님 안 그러십니까? 어, 불만 없으세요 하나도? 불만이 있긴 있는데 해소할 방법 있으시죠? 범죄를 저지를 정도는 저도 범죄를 말한 건 아닙니다. 예. 범죄를 말한 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종종 말씀드리는 건데 왜 종로에서 뺨 맞고 한강 가서 화풀이 한다는 얘기 하잖아요. 예. 그게 굉장히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예를 들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또 네. 불만이 많이 생겼어요. 그럼 그걸 해소를 해줘야 됩니다. 어떤 방식으로든. 그걸 그냥 놔두고 계속 지나면 쌓여서 언젠가는 폭발하게 됩니다. 아니 심리학 교수님은 그러면 어떻게 스트레스를 푸십니까? 그러니까 저만의 방법이 있습니다. 변호사님의 방법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나만의 노하우가 있는지가 핵심이에요. 알려주지 않겠다는 말씀이신가요? 저요? 네. 저는 예. 요즘은 육아 스트레스가 좀 있는데요. 예. 예. 그냥 아이들이 육퇴한 다음에 지금 저를 굉장히 불쌍하게 바라보시는 것 같아요. 정말 제가 쳐다볼 수가 없어가지고. 육퇴한 다음에 맥주 한 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좋아하는 과자 뭐 좋아하세요? 새우깡. 옛날 과자죠. 네. 그렇게 딱 놓고 이제 마시면서 스트레스 해소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제처랑 이런저런 얘기도 하고. 근데 그런 해소 방법이 없으면 못 버텨요. 너무 소박한 해소책을 말씀하셔가지고. 근데 저한테는 네. 굉장히 효과적이었던 거죠. 저도 이런저런 방법을 당연히 시도해봤을 거고요. 그래서 저만의 방법을 찾은 거고. 그리고 아마 많은 분들이 자신만의 방법이 있을 거예요. 본인만의 그렇네요. 방법. 네. 그래서 그런 방법이 있어야 되고요. 없으면 지금이라도 찾으셔야 돼요. 그렇네요. 저는 굳이 따지자면 혼자 있는 게 혼자 있는 시간.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혼자 있어야 뭔가 좀 다시 다른 일을 할 수 있는 에너지가 생긴다고 그래야 되나? 혼자 있을 때 뭐 하시는지 여쭤봐도 되는지. 다양한 일을 하는데 일단 그냥 혼자 있어야 돼요. 공간적으로. 그렇죠. 공간적으로 이게 중요합니다. 누구랑 같이 있으면 쉬는 게 아니라. 요즘은 진짜 혼자 있는 공간이 좀 부족하기도 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주변에 어떤 이제 호모 사피엔스가 안 보여요. 제 눈에 이제 사방을 둘러봤을 때 안 보여야. 동족이 안 보여야 뭔가 좀 이제 휴식을 취하는 느낌이 든다. 이건 좀 약간 좀 안 좋은 거죠? 아니요, 안 좋은 거 아닙니다. 위험한 건가요? 아니요, 그냥 그런 성향을 가지신 거예요. 그러니까 혼자 있는 시간이 필요한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한테 혼자 있는 시간을 빼앗으면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생각만 해도 힘듭니다. 이게요, 부부싸움의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런 성향을 가진 사람이랑 그런 성향을 가지지 않은 사람들이랑
사람이 만나게 되면 나는 혼자 있는 시간이 필요한데 그렇죠, 필요하죠. 예. 왜 우리 결혼했는데 모든 걸 함께 해야지. 이러면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상대방이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는지 혹은 상대방이 어떤 본인만의 해소법을 가지고 있는지는 서로 공유해야 됩니다. 저희가 오늘 그 범죄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다음에 한번 이런 스트레스라든지 이런 그 심리 관련된 얘기도 나누면 굉장히 좀 좋을 것 네네네. 같아요. 네.